자, 그럼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외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통외교와 공공외교, 그리고 신공공외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외교의 주체와 대상, 자원과 자산, 매체, 관계 유형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전통외교입니다. 우선 전통외교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 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외교를 우리는 전통외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외에 다른 주체는 외교의 주체로 보지 않고 외교의 대상도 상대국 정부에 제한됩니다. 이러한 전통외교에서 외교의 자원은 한 국가의 하드파워입니다.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국가 차원의 자원이 외교의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외교가 이루어지는 매체입니다. 전통 외교가 이루어지는 매체는 정부 간 공식 협상이나 정부 간 대화입니다. 전통 외교의 주체가 정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부 간 공식 협상이나 대화가 곧 외교의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간 관계는 평등한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통 외교라고 해서 꼭 과거의 외교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간 외교 관계를 가리켜 전통 외교라고 할 뿐입니다. 다음은 공공외교입니다. 공공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외교이며 20세기까지의 공공외교와 21세기 이후의 신공공외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주체는 전통외교와 같이 정부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외교의 대상에서 전통외교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의 대상은 상대국 정부이지만 여기에 상대국 국민, 즉 대중이 외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외교가 정부 대 정부 관계였다면 공공외교에서는 정부 대 상대국 대중 간 관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외교의 자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전통외교에서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가 외교의 주요한 자원이었다면 공공외교에서는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가 새로운 외교 자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소프트파워란 문화, 정책, 가치 등의 자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공공외교에서는 여전히 하드파워가 외교의 주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교의 매체 역시 정부 간 공식 협상이나 대화 외에 선전, 그리고 PR 캠페인,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등의 구미디어가 외교의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상대국 대중들에게 자국의 문화나 가치 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계의 유형에도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전통 외교의 관계가 정부 간 수평적 관계였다면 공공외교에서는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며 비대칭적입니다. 정부 간 관계는 수평적이지만 정부와 상대국 대중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자국의 문화나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일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가 등장하면서 외교의 범위와 대상, 자원 등이 다각화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신공공외교입니다. 신공공외교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공공외교와는 또 다른 양상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교의 주체에서 큰 차이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외교의 주체가 각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공공외교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체가 정부와 함께 외교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외교의 주체가 된 것이죠. 외교의 대상을 보면 기존의 공공외교와 비교하여 자국민이 외교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자원에서도 큰 변화를 보입니다. 기존의 공공외교에서는 소프트 파워가 외교의 자원으로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하드 파워의 영향력이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공외교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매체를 보면 이런 신공공외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매일 스마트폰 사용하실 텐데요. 인터넷, 특히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공공외교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의 디지털 매체들이 외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인 트위터가 중요한 외교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외교의 합성어인 트위플로머시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겠죠. 관계의 유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공공외교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며 비대칭적이었다면 신공공외교에서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이며 대칭적입니다. 특히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적인 특징이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민간 주체가 외교의 주체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통 외교와는 다른 비교적 새로운 외교 개념인 공공외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의 공공외교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 국가의 역사, 전통, 예술, 가치, 비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의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드 파워,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외교는 외교부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 전통, 예술, 가치, 비전 등의 소프트 파워를 외교의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힘, 즉 국력이 곧 외교력이었다면 이제는 국력이 약한 국가라도 문화 요소가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외교는 국제 환경의 변화, 즉 냉전의 종식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외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공공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외교의 방식인 만큼 그 역사 또한 길지 않습니다.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온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에드먼드 걸리온은 유명한 기자였던 에드워드 머로우를 기념하기 위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퍼블릭 디플로머시, 즉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공공외교는 외교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중의 태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공외교의 활동으로는 자국 정부가 외국 내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 외국 민간단체와 자국 민간단체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공외교는 소련과 대치하던 냉전 시기 하드파워 중심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소련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대국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론을 움직임으로써 소련 내 반정부 여론을 형성하고 반대로 미국의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공외교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냉전이 끝난 이후 점차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냉전이 끝나고 군사적 긴장감이 감소하였고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하드파워 중심의 정부 간 외교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외교는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고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무형자산이 국가 간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외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공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퍼블릭에 상응하는 공공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은 공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개하다 할 때의 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통 외교의 주체는 정부였고 정부 간 외교가 외교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외교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통 외교는 폐쇄적 성격의 비밀 외교였습니다. 반면 현대적 의미의 공공외교는 폐쇄적 성격이 아닌 개방과 참여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정부 외에 다양한 민간 주체가 외교에 참여하며 외교의 대상도 정부 외에 상대국 국민이나 자국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외교, 즉 소통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공외교는 공개, 개방, 참여의 성격을 보입니다. 두 번째, 공은 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외교의 주체는 정부였고 외교는 소수의 전문 외교 담당자나 정부 인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공공외교는 공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공외교에서는 외교의 주체가 소수의 외교 전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부류가 외교의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외교에는 공개라는 의미와 함께 집합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전통외교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외교의 자원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특히 신공공외교가 등장한 이후에는 하드 파워와 비교하여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 파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프트 파워의 반대 개념은 하드 파워입니다. 하드 파워란 군사력, 경제력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힘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하드 파워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반대로 소프트 파워는 설득의 수단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 개념은 199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조지프 나이에 의하면 소프트 파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등의 정치적 가치, 문화, 외교 정책 등이 곧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할리우드 등의 대중문화, 미국의 글로벌 외교 정책 등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자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하드 파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드 파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 둘을 합쳐서 스마트 파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는 바로 이 소프트 파워를 핵심으로 자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외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